이거 뭐야? 이 노인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죄송합니다, 부원장님. 바닥이 미끄러워 그만. 뭐? 죄송. 내 놈 걸레질 한 번에 내 구두 가치가 떨어졌어. 이봐, 너 이름이 뭐야? 미화 팀장 불러서 당장 이 인간 잘라버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신 상태 양호입니다. 오늘도 수신 상태 양호합니다. 계시는 곳까지 잘 들리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심장, 태강그룹. 그 정점에 서 있는 한태섭 회장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그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누군가의 연봉과 맞먹고 그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요동칩니다. 사람들은 그를 철의 회장이라 부르며 경외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도 그를 춥게 만드는 지독한 트라우마입니다. 35년 전 그날 밤도 오늘처럼 지독한 비가 내렸습니다. 30살의 청년 태섭은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빗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위에는 만삭의 아내 연주가 엎여 있었죠. 아내의 하얀 원피스는 이미 빗물과 피로 범벅이 되어 태섭의 등에 무겁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태섭은 명성병원의 육중한 응급실 문을 발길질로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건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서류 뭉치를 든 원목과 직원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부터 내세요. 규정입니다. 태섭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직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비참하게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돈은 어떻게든 구해올게요. 지금 제 아내랑 아이가 죽어갑니다. 제발 수술부터 해주세요. 그러나 직원은 더럽다는 듯 태섭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여기가 자선단체인 줄 압니까? 돈 없으면 나가세요. 그 옆으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유령처럼 지나쳐갔습니다. 누구 하나 멈춰서서 청년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 연주의 손이 태섭의 어깨 너머로 툭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진 그 하얀 손은 이미 생기를 잃은 뒤였습니다. 그날 태섭의 가슴에는 거대한 불신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태강그룹 회장실. 한태섭은 통유리창 너머로 명성병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만 먹으면 그 병원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때 외아들 승우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태섭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확신과 따뜻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찾았습니다. 명성병원의 의사 김지안입니다. 태섭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립니다. 아들이 내민 사진 속 지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태섭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의사라고? 승우야, 너는 그 가운이 얼마나 추악한 위선으로 얼룩져 있는지 모른다.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는 자들이야. 하지만 승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안 씨는 다릅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태섭은 사진 속 지안의 눈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다르다고? 세상에 그런 의사는 없다. 내 아들이 저 여자의 연극에 속고 있는 것이라면 내 손으로 직접 그 가면을 벗겨내야만 한다. 태강그룹 회장 한태섭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자리엔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거친 목장갑을 낀 노인 한 씨가 서 있습니다. 가슴팍에 달린 플라스틱 이름표는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태섭이라는 거창한 이름 대신 그저 환경미화원 한 씨라고 적혀 있을 뿐입니다. 태섭은 지안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의사인지 알기 위해 명성병원 청소부로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어이 신입, 멍하니 있지 말고 화장실 바닥부터 닦아. 미화 반장의 거친 명령에 태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이 그를 향해 허리를 숙였지만 이제 그는 누구에게도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최하층민이 되었습니다. 태섭은 묵묵히 대걸레를 빨았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이 손에 닿을 때마다 35년 전의 빗물이 생각나 가슴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태섭이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물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태섭이 7층 외래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통화를 하며 들어오더니 태섭이 방금 닦아놓은 젖은 바닥을 구두로 짓밟으며 지나갔습니다. 태섭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선생님,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방금 닦아서. 의사는 걸음을 멈추고 태섭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짜증나게.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지 말라는 거야? 노인네가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왜 여기서 훈계질이야? 의사는 일부러 가래침을 바닥에 뱉고는 태섭의 어깨를 치고 나갔습니다. 태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회사였다면 당장 해고감이었을 무례함이 이곳에선 일상이었습니다. 잠시 후 청소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에 탄 태섭. 뒤따라 탄 간호사들이 코를 막으며 자기들끼리 속삭입니다. 아, 진짜 락스 냄새에 땀 냄새까지. 미화원들은 전용 엘리베이터 좀 타면 안 되나? 환자들 위생에도 안 좋을 것 같아. 태섭은 구석으로 카트를 붙이며 몸을 한껏 웅크렸습니다. 한 간호사가 태섭의 카트에 실린 쓰레기 봉투를 발로 툭 밀어냅니다. 아저씨, 이거 안 치워요? 내 신발에 닿을 뻔했잖아요. 태섭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본색은 여전하구나.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자신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벌레 보듯 하는 그 눈빛. 점심시간, 태섭은 구석진 비상계단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집에서 싸온 삭은 김치와 찬밥을 꺼냈습니다. 그때 미화 반장이 다가와 태섭의 식탁 대용 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야, 한씨, 너 지금 여기서 밥 먹을 때야? 저기 2층 복도에 환자가 토했다는데. 당장 안 가? 태섭이 대답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보장해 주신다고. 반장이 태섭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신입이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잘리고 싶어? 너 같은 늙은이는 널렸어, 알았어? 태섭은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묵묵히 주워 담았습니다. 분노보다 서글픔이 앞섰습니다. 35년 전 아내가 느꼈을 그 비참함이 온몸으로 체감되었습니다. 비키세요. 긴급 환자 들어갑니다. 침대가 빠른 속도로 들어오며 고요하던 로비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태섭은 2층 복도를 청소한 뒤 응급실 로비 바닥을 닦던 중 밀려드는 의료진과 보호자들의 인파에 휩쓸렸습니다. 어이, 노인네. 안 비키고 뭐해? 성질 급한 보안 요원이 태섭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중심을 잃은 태섭은 대리석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양동이가 뒤집히며 구정물이 태섭의 옷을 적셨고 청소 도구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태섭의 손바닥이 거친 바닥에 긁혀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멈춰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환자를 쫓아 달려가기 바빴고 바닥에 넘어진 노인은 그저 길을 막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너희들의 실체지.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산 사람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태섭이 신음하며 바닥에 떨어진 이름표를 주우려 할 때였습니다. 누군가의 하얀 운동화가 태섭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부딪히신 거 아니에요? 태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 김지안이었습니다.
지아는 바쁜 상황 속에서도 태섭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지안의 가운에는 방금 들어온 환자의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더없이 맑았습니다. 손바닥이 많이 까졌네요. 잠시만요. 제가 소독해 드릴게요. 아니요, 선생님. 저기 환자들 급해 보이는데 얼른 가보세요. 저는 그냥 노인네라 괜찮습니다. 환자분들도 급하지만 여기서 우리 병원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어르신 몸도 소중해요. 상처 방치하면 큰일 나요. 잠시만 여기 앉으세요. 지아는 태섭을 간이 의자에 앉히고는 주머니에서 소독약과 연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 앞에 기꺼이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한 그룹의 회장이 청소부로 변장에 앉아있는 그 낮은 시선 아래로 지아는 자신의 지위나 가운의 권위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정성껏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태섭은 지안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연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사람의 목숨에 귀천이 없다고 믿는 걸까? 지안의 손가락 끝은 아주 조심스럽게 태섭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태섭의 이름표에 묻은 먼지를 소매로 닦아내고는 가슴팍에 다시 달아주었습니다. 한씨 어르신 이름표 여기요. 오늘 첫 출근이시라면서요? 병원이 좀 거칠어도 좋은 사람 많으니까 힘내세요. 힘들면 언제든 저 찾으러 오시고요. 아셨죠?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태섭은 자신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안의 온기가 남아있는 이름표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5년 전 자신의 아내에게 이토록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준 의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태섭의 가슴 한구석에서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신과 경계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속에 의외의 따스함이 던진 당혹감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태섭은 멀어져가는 지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친절은 여유에서 나오고 인격은 지갑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이 1분 1초를 다투는 병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과연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요? 지난밤 이름 없는 청소부의 상처를 닦아주었던 레지던트 김지안의 손길. 태섭은 그 온기를 잊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의심합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몸에 배어버린 가식적인 매너였는지 말이죠. 5조 원의 자산가 한태섭은 이제 더 깊은 심연으로 발을 들입니다. 환한 형광등 아래 가려진 병원의 추악한 뒷거래와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지는 천박한 갑질의 현장으로 말입니다. 명성병원의 12층은 이른바 신들의 정원이라 불립니다. 이곳은 락스 냄새 대신 최고급 아로마 향이 복도를 채우고 바닥에는 발소리를 흡수하는 두툼한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태섭은 오늘 이곳으로 작업구역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떨어진 먼지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이 남긴 화려한 오물을 소리 없이 치우는 그림자가 되는 일입니다. 태섭이 복도 구석의 대리석 벽면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빳빳한 제복을 입은 20대 후반의 보안 요원 강 씨가 다가와 태섭의 앞길을 거칠게 막아섭니다. 강 씨는 태섭의 낡은 운동화가 카펫 경계선에 닿은 것을 보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어이 한 씨, 내가 몇 번을 말해? 이 카펫 위로는 신발 닿지 않게 하라고. 여기 깔린 게 얼마짜린 줄 알아? 당신 몇 달치 월급으로도 못 사. 태섭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태강그룹 본사였다면 태섭의 눈빛 한 번에 무릎을 꿇었을 새파란 젊은이가 이곳에선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강 씨는 태섭이 들고 있는 대걸레를 발로 툭 치며 말을 잇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국회의원님 사모님 곧 지나가실 거니까
저기 비상구 계단 틈에 숨어 있어. 당신 같은 노인네 꾸부정한 모습 보이면 병원 품격 떨어진다고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알았어? 태섭의 주먹이 걸레 자루를 꽉 쥡니다.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거물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립니다. 하지만 태섭은 낮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켜드려야죠. 태섭은 비상구의 어두운 틈새로 몸을 숨깁니다. 화려한 복도를 지나가는 귀부인의 향수 냄새가 비상구 틈새로 스며듭니다. 태섭은 그 향기 속에서 지독한 악취를 느낍니다. 인간을 급으로 나누고 나이든 노동자를 풍경에서 지워버리려는 그 오만한 악취 말입니다. 태섭은 비상구 틈에서 최병권 부원장이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최 부원장은 태강그룹과의 인수합병을 앞두고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였습니다. 최병권 부원장. 그는 의사라기보다 장사꾼에 가깝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명성병원을 태강그룹의 최고가로 매각하여 자신의 지분을 챙기는 것뿐입니다. 그에게 환자는 생명이 아니라 수익성 지표이며 의술은 서비스 상품일 뿐이죠. 실사단이 오기 전까지 응급실 정리 다 끝내라고 했잖아. 특히 그 노숙인들, 행여 환자들. 냄새 풍기면서 로비에 앉아 있는 거. 태강 쪽 사람들이 보면 우리 병원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 당장 근처 요양병원으로 다 밀어버려. 돈도 안 되는 것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하지만 부원장님, 응급의학과 김지한 선생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이 몇 명 섞여 있어서 전원 보내면 위험하다고요. 김지한, 그 계집애가 또 난리야? 지가 무슨 슈바이처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병원 망하면 지 월급은 누가 줄 건데? 이번에도 내 말 안 들으면 의사 면허고 뭐고 이 바닥에서 매장해버린다고 전해. 당장! 최 부원장의 구두 소리가 멀어집니다. 태섭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뜹니다. 35년 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빗속으로 몰아냈던 그 병원. 문지기의 목소리가 최 부원장의 목소리와 겹쳐 들립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구나. 하얀 가운은 여전히 돈을 지키는 갑옷일 뿐이구나. 태섭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다시금 고개를 듭니다. 최 부원장이 지안을 부르기 위해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태섭은 청소 카트를 벽에 붙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최 부원장의 비싼 수제화 끝에 태섭의 걸레가 살짝 닿고 맙니다. 이거 뭐야? 이 노인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죄송합니다, 부원장님. 바닥이 미끄러워 그만. 뭐? 죄송. 내 놈 걸레질 한 번에 내 구두 가치가 떨어졌어. 이봐, 너 이름이 뭐야? 미화 팀장 불러서 당장 이 인간 잘라버려. 태강 회장님이 오시는데 이런 부주의한 늙은이가 돌아다니게 놔둬. 최 부원장은 태섭의 가슴에 달린 한씨라는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툭 치더니 침을 뱉듯 말을 뱉습니다. 한씨라. 이름도 없는 천한 것들이 병원 품격 다 갉아먹는다니까. 저리 치워. 최 부원장은 태섭을 어깨로 밀치고 지나갑니다. 태섭은 바닥에 손을 짚으며 버텼습니다. 자신의 손가락 사이로 최 부원장의 오만한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그래, 최병권. 너 같은 인간이 내 아내를 죽였지.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희들은 사람의 무게를 통장 잔고로만 재는구나. 태섭의 눈에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냉소가 서립니다. 지아는 밤샘 근무로 눈이 튀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합니다. 그녀가 부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 부원장은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지안을 맞이합니다. 김 선생 앉아. 내가 자네를 참 아껴. 실력도 좋고 깡다구도 있고. 그런데 말이야, 가끔은 휘어질 줄도 알아야지. 그 노숙인 환자들 그냥 보내줘. 자네가 책임질 거야?
그 사람들 치료비, 병원이 다 떠안아야 하는데 그게 합리적이야? 부원장님, 병원은 기업이기 전에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폐혈증 환자를 전원시키는 건 살인 방조입니다. 전 못합니다. 최 부원장은 갑자기 책상을 내리칩니다. 쾅 하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살인? 내까짓게 감히 나한테 살인을 운운해? 너 레지던트 4년 차야. 이제 곧 전문의 시험이지?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내 앞길 막는 건 일도 아니야. 내 인생 걸고 그까짓 거지 새끼들 지킬 거야? 지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그녀의 정의감은 벌거벗겨진 채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네, 제 인생 걸겠습니다. 환자 한 명 못 지키는 의사가 되느니 의사 가운을 벗겠습니다. 최 부원장은 기가 찬다는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좋아, 그 고고한 정의감이 얼마나 가는지 보자고. 당장 나가. 최 부원장에게 태섭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은 미화 반장은 태섭을 폐기물실로 불러들입니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바닥에는 핏물이 섞인 거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이, 한씨. 너 부원장님 눈밖에 났다며? 오늘부로 짐 싸. 근데 그냥 보내주기는 아쉽네. 너 지난번에 VIP실에서 시계 하나 없어졌다는데 내가 가져간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 노인네가 끝까지. 야, 뒤져봐. 반장의 수하들이 태섭의 몸을 거칠게 수색합니다. 태섭의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집니다. 지갑이 벌어지며 아내와 찍은 유일한 사진이 더러운 바닥에 떨어집니다. 반장은 그 사진을 구두로 짓밟으며 비웃습니다. 이게 내 마누라야? 죽상인 거 보니까 팔자도 기고했나 보네. 야, 이런 쓰레기 같은 사진 들고 다니지 말고 당장 꺼져. 태섭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돌변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거물의 안광이 어두운 지하실을 꿰뚫습니다. 반장은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하지만 태섭은 다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흙 묻은 아내의 사진을 소중히 주워 가슴팍에 넣었습니다. 연주야, 조금만 기다려. 이 추악한 성벽을 내가 뿌리째 뽑아버릴 테니까. 태섭은 깨달았습니다. 최 부원장 같은 인간들에게 병원은 돈을 찍어내는 공장일 뿐이고 지안 같은 의사는 그 공장의 부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에서 벌어지는 가장 천박한 괴롭힘. 태섭은 이제 단순히 지안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안의 무너지는 어깨를 보며 35년 전 지켜주지 못했던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로 맹세합니다. 거물은 이제 자신의 거대한 힘을 어떻게 휘두를지 조용히 발톱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지안과 최 부원장의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최 부원장의 고함 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립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안이 환자의 침대를 붙잡고 최 부원장과 대치하던 중 최 부원장의 손이 지안의 뺨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찰나의 침묵 끝에 지안의 고개가 돌아갔고 그녀의 입가에서는 선혈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너 같은 건 의사도 아냐. 당장 이 환자랑 같이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려. 로비 구석에서 대걸레를 잡고 있던 태섭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최 부원장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부원장님, 당신은 환자를 죽일 순 있어도 제 의사로서의 양심은 죽이지 못합니다. 이 환자들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최 부원장은 비웃으며 경비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냅니다. 끌어내. 당장. 병원 복도를 울리는 최 부원장의 고함 소리에 다른 의료진은 지안이 안타까우면서도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애써 무시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안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태섭. 태섭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립니다. 두고 봐라. 최 부원장. 내 너를 반드시 파멸시키겠다. 병원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을 긋는 기준이 환자의 생존 확률이 아니라 통장 잔고라면 우리는 그곳을 병원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명성병원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젊은 의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선에 맞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늙은 청소부의 눈에는 35년 전의 회한과 새로운 투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한 노숙인 환자.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는 폐혈증 쇼크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최 부원장의 명령대로라면 그는 차가운 요양병원으로 실려가 길바닥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죠. 하지만 지아는 환자의 가슴 위에 청진기를 대고 멈췄습니다. 아니요, 살 수 있어요. 아직 심박이 규칙적이에요. 이 환자 지금 수술방 잡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당장 바이탈 잡고 컨설트 띄우세요. 하지만 동료 의사들은 최 부원장의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칩니다. 지아는 홀로 환자의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향합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최 부원장이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김지안, 내 명령이 장난 같아? 그 쓰레기 같은 놈 당장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했지. 내가 뭔데 병원 시스템을 무시해. 지아는 침대를 꽉 쥐고 최 부원장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부원장님, 이 환자는 쓰레기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사람을 가려받는 건 제가 배운 의학에는 없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짝 하고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립니다. 최 부원장의 손바닥이 지안의 뺨을 또다시 강하게 타격한 것입니다. 지안의 고개가 꺾이고 입가에 붉은 선혈이 흐릅니다. 로비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경악하며 멈춰섭니다. 태섭은 로비 구석에서 대걸레를 쥔 채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의 눈동자가 분노로 타오르지만 지아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뺨을 부여잡지도 않은 채 다시 침대 난간을 잡습니다. 오늘 2차례 제 뺨을 때리신 걸로 제 징계는 대신하겠습니다. 전 수술방 들어갑니다. 지안이 수술방으로 사라진 뒤 최 부원장은 씩씩거리며 징계위원회 소집을 명령합니다. 태섭은 청소하는 척하며 지안의 캐비닛 근처와 당직실 주변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태섭은 지안의 낡은 진료 수첩들을 발견합니다. 태섭은 보았습니다. 지안의 수첩 속에는 환자의 이름 옆에 그들의 가족관계,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는 퇴원 후 돌아갈 집이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할아버지, 틀니가 불편해 식사를 못하심. 부드러운 죽 준비할 것. 이씨 아주머니, 아들 저녁일이 다음 주니 꼭 살려서 보내드려야 함. 그것은 진료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지안의 연애 편지였습니다. 태섭은 지안의 진심을 수집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수모, 밤샘 근무 후 남몰래 흘린 눈물, 그리고 최 부원장의 압박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정의의 기록들. 태섭의 가슴 속 얼음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35년 전 자신의 아내가 그토록 원했던 의사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사실에 태섭은 남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게시판에 지안의 징계 공고가 붙습니다. 항명 및 병원 질서문란. 최 부원장은 지안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기 위해 총공세를 펼칩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난 지안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해 다녔고 지안은 텅 빈 응급실 의자에 앉아 하얀 가운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태섭은 지안의 주변을 맴돌며 밀대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너의 예비 시아버지다. 내가 그 악마를 파멸시키겠다. 고 외치고 싶지만 아직은 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니니 꾹 눌러 참습니다.
그런 태섭의 모습을 보고 지안은 고개를 들어 태섭에게 말을 겁니다. 지안의 눈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어르신, 저 정말 틀린 걸까요? 사람을 살리려 한 건데 왜 세상은 제가 잘못했다고만 할까요? 바닥은 닦아놓으면 또 더러워지지만 사람 마음은 한 번 닦아놓으면 빛이 나는 법이요. 선생님은 빛나는 일을 한 거니 고개 숙이지 마시오. 태섭은 지안아, 내 예비 며느리야. 조금만 기다리거라. 속으로 읊조리며 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합니다. 지안이 징계위원회 회의실로 들어서기 직전 병원 로비가 다시 한번 들썩입니다. 태강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대형 트럭들이 병원 입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최 부원장이 당황하여 뛰어나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태강에서 벌써 지원을 보내준 건가요? 하지만 트럭에서 내린 김비서의 말은 최 부원장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태강그룹 한태섭 회장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단, 이 기증은 조건이 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지목한 가장 의사다운 의사에게 이 장비들의 운영권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조건입니다. 기증된 장비는 최첨단 응급 의료 시스템과 수술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가 내민 서류에는 김지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안 선생의 징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태강은 명성병원 인수를 전면 무효화하고 기증도 취소하겠습니다. 김지안. 명성병원을 비롯해 대한민국에 김지안 선생만 한 의사가 있습니까? 그건 누구보다 최 부원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김 비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고립되었던 지안의 입지가 단숨에 역전됩니다. 최 부원장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태섭은 로비 구석에서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미소 짓습니다. 태섭은 자신의 거대한 힘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진심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지안은 영문도 모른 채 익명의 손길에 구원받았지만 태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지안을 무너뜨리려던 최 부원장의 탐욕이 이제는 태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직면했습니다. 최 부원장은 헛기침을 하며 애써 웃어 보입니다. 그렇죠. 김 비서님 맞습니다. 김지안 선생은 우리 병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죠. 허허. 최 부원장은 주먹을 불끈 줍니다. 그러곤 자신의 비서를 시켜 병원 내 붙어있는 지안의 징계 공고를 당장 뗄 것을 지시합니다. 김지안. 이 요망한 계집애.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엔 가차없어. 최 부원장의 마음속에서 대상을 잘못 선택한 분노가 이글거립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입은 옷의 가격으로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지키고자 하는 신념의 무게로 결정되는 걸까요? 여기 5조 원의 자산을 거느린 태강그룹의 수장 한태섭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에게 허락된 것은 낡은 작업복과 조잡한 플라스틱 이름표 하나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던 거물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민낯과 마주하는 순간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명성종합병원 응급실의 새벽은 본래 차갑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차가움은 서성그룹의 3세 구진호의 난입으로 인해 날카로운 비수로 변합니다. 그는 술기운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응급실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스친 정도의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는 마치 치명상을 입은 전사처럼 포효합니다. 의사 어디 있어?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병원 부원장 최병권이 내 형님이야. 당장 기어나오라고 해. 그의 아나무인적인 태도에 응급실의 모든 시선이 쏠립니다. 환자들은 겁에 질려 침대 머리맡으로 몸을 숨기고 젊은 간호사들은 그의 거친 폭언에 손을 떨며 차트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로비 구석에서 묵묵히 대걸레를 밀던 태섭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태섭의 눈에는 구진호 같은 부류가 익숙합니다. 태강그룹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아첨하던 그들의 가식적인 민낯을 수없이 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태섭은 거물이 아닙니다. 그저 노인네 청소부일 뿐입니다. 태섭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청소 카트를 뒤로 뺍니다. 그러나 구진호의 히스테리는 먹잇감을 찾아 태섭에게 향합니다. 야, 노인네. 너 지금 나 피하냐? 재수없게 내 앞에서 걸레질이야. 구진호가 휘두른 손에 태섭의 양동이가 뒤집힙니다. 콰당하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구정물이 로비 바닥으로 번져나갑니다. 그 오물이 구진호의 명품 수제화 끝에 닿는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구진호는 발작적으로 태섭의 멱살을 잡아 올립니다. 70대의 노구가 청년의 폭력적인 힘에 의해 허공으로 들립니다. 이게 얼마짜리 구두인 줄 알아? 당신 같은 늙은이가 평생 바닥 닦아도 못 사는 거야. 사과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태섭은 멱살이 잡힌 채 숨이 막혀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구진호를 향해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비애와 냉소가 서려 있습니다. 멱살을 잡힌 채 좌우로 흔들리는 순간 태섭의 시공간이 균열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립니다. 2026년의 밝은 LED 조명은 사라지고 35년 전 그 지독했던 여름밤의 응급실 복도가 태섭의 눈앞에 겹쳐집니다. 빗물에 젖어 싸늘하게 식어가던 아내 연주의 창백한 손. 돈 없으면 나가라고 했지. 라며 소리치던 원묵과 직원의 비열한 입술. 구진호의 고함은 어느새 과거의 환청과 뒤섞여 태섭의 고막을 지식입니다. 아, 또 그날인가. 태섭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미세하게 떨립니다. 호흡은 짧아지고 가슴은 천근만근의 바위가 누르는 듯 조여옵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철혈의 회장 한태섭은 사라졌습니다. 거기엔 오직 아내의 죽음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30살 청년의 처절한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태섭은 공황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수조 원의 돈을 가졌고 세상을 손에 쥐었다고 믿었건만 정작 사랑하는 아내를 돈 50만 원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그 무력한 순간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에 대한 사무친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 환청 속에서 아내의 가느다란 신음이 들립니다. 여보, 우리 아기는 어떡해요? 지켜주세요. 태섭은 바닥에 엎드린 채 손톱이 빠지도록 바닥을 긁습니다. 35년 전의 차가운 빗물이 지금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구진호는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내쉬는 태섭을 보며 승리감에 취한 비열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는 태섭의 작업복 가슴팍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플라스틱 이름표를 발견합니다. 환경미화원 한씨. 구진호는 그 이름표를 거칠게 뜯어냅니다. 한씨? 이름도 없냐? 넌 그냥 이 병원의 먼지야. 아니, 먼지만도 못한 오물이지. 구진호는 이름표를 바닥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구두 뒷굽으로 그 이름표를 짓밟아 으깨기 시작합니다. 콰직 뽀드득. 싸구려 플라스틱이 조각나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고요한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도 구진호의 배경이 두려워 고개를 돌립니다. 강자의 횡포 앞에 정의는 숨을 죽였습니다. 야, 한씨. 살고 싶으면 무릎 꿇어. 그리고 내 구두에 묻은 이 구정물, 내 혀로 핥아서 닦아. 그럼 내가 기분 좋게 넘어가 줄게. 어때, 쉽지? 노인네는 무릎 꿇는 게 전문이잖아. 태섭은 으스러진 자신의 이름표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것은 그가 이 병원에서 얻은 보잘것없는 신분이었지만 동시에 지안이 따뜻한 손길로 매만져주며
어르신 힘내세요라고 응원해 주었던 소중한 정체성이었습니다. 태섭의 주먹이 떨립니다. 정체를 밝히고 이 인간 쓰레기를 당장 파멸시켜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35년 전처럼 굴복해야 할까? 태섭의 이성이 암전되어 갈 때 로비 저편에서 천둥 같은 외침이 들려옵니다. 그 더러운 발 당장 치우지 못해. 수술복 차림에 하얀 가운을 급히 걸친 지안이 인파를 해치고 폭풍처럼 나타납니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막 마친 그녀의 몰골은 초췌했고 눈밑은 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새벽의 서리처럼 차갑고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구진호와 태섭 사이를 가로막고 섭니다. 구진호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뭐야, 김지한 선생? 이 노인네랑 무슨 특별한 사이라도 돼? 왜 이렇게 흥분해? 지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천천히 몸을 낮춥니다. 구진호는 그녀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줄 알고 오만한 자세를 취하며 발을 내밉니다. 하지만 지안의 손이 향한 곳은 구진호의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지안은 흙먼지와 오물로 가득한 바닥에 기꺼이 손을 뻗어 으스러진 태섭의 이름표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집어 올립니다. 어르신,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지아는 바닥에서 태섭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35년 전 태섭이 그토록 원했던,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따뜻한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지아는 태섭을 부축해 일으킨 뒤 구진호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녀의 체구는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로비를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서 더 무섭고 무거웠습니다. 구진호 씨, 당신이 서성그룹의 핏줄이든 이 병원의 실세든 내 알 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 이 어르신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동료이고 지금 이 순간 보호받아야 할 내 환자입니다. 당신의 그 천박한 권력이 고귀한 노동의 가치를 짓밟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당장 사과하십시오. 이 어르신의 이름과 인생을 모독한 것에 대해 인간으로서 사과하세요. 구진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내가 부원장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넌 끝이야. 전화하세요. 징계든 해고든 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 의사로서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 폭행, 모욕, 그리고 응급실 업무 방해죄. 여기 CCTV와 수많은 눈이 증거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의사 가운을 입은 제 눈엔 그저 인격이 파산한 환자로밖에 안 보이니까요. 태섭은 지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지안이 주워 올린 것은 깨진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섭의 무너졌던 세상에 대한 신뢰였고 35년 전 죽어버린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지안의 하얀 가운은 그 어떤 명품보다 고결했고 그녀의 작은 어깨는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막아주는 거대한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지안은 태섭을 응급실 구석의 조용한 벤치로 안내합니다. 그녀는 손바닥에 모은 깨진 이름표 조각들을 태섭에게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이거. 제가 내일 더 튼튼하고 예쁜 걸로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이름표는 조각났지만 어르신이 한태섭이라는 소중하고 멋진 분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절대 무릎 꿇지 마세요. 어르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할 자격이 있는 분이니까요. 태섭은 주머니 속에서 지안이 건네준 깨진 이름표 조각을 꽉 줍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메마른 눈에서 뜨겁고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복수심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았다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섭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하얀 가운 속에 이런 보석 같은 진심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태섭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먼지 바닥에 무릎을 굽혔던 이 아이를 위해 이제 자신이 거물의 힘을 증명할 차례라고요. 지안이 지켜준 이름표의 무게만큼 태섭은 이 병원을 그리고 이 여자의 숭고한 신념을 끝까지 지켜내기로 맹세합니다. 거물의 자맹은 이제 위대한 반격의 서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용기는 눈부셨지만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최 부원장은 이 사건을 빌미로 지안을 완전히 매장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모릅니다. 자신이 짓밟은 이름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청소부 노인이 내릴 심판이 얼마나 거대하고 처절할 것인지를요. 짓밟힌 이름표가 거대한 심판의 깃발이 되어 돌아올 시간. 명성병원의 밤이 가장 어둡게 깊어갑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 바다는 가장 기괴한 고요에 잠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명성병원의 아침은 고요 대신 파괴적인 비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수 확정식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편,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자신이 신이라 착각하는 한 남자의 발악이 시작됩니다. 탐욕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인간은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명성병원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은 이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입니다. 화려한 금색 테두리의 가구들과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지옥의 유황불보다 뜨겁습니다. 최병권 부원장은 조금 전 서성그룹의 재벌 3세 구진호로부터 걸려 온 항해 전화를 받고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내 구두가 짓밟힌 게 문제가 아니라 감히 그 하찮은 의사계집애가 나를 고소하겠다고 대들었다니까. 이 병원 내 손에 박살 나고 싶어? 라는 고함은 최 부원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태강그룹과의 인수합병을 코앞에 둔 지금 구씨 가문의 눈밖에 나는 것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최 부원장은 지안과 태섭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화려한 페르시아 카펫 위로 밤샘 수술과 수모에 지친 지안과 여전히 먼지 묻은 낡은 청소복 차림의 태섭이 들어섭니다. 최 부원장은 통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등진 채 지독하게 매캐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 한가운데 멈춰 서자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전조도 없이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명패를 집어들어 벽면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던졌습니다. 김지안, 너 진짜 미쳤구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손톱만큼이라도 감이 와. 제정신이야?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부원장님. 지나쳐? 지금 내 말이 지나쳐 보여? 구진호 씨가 누구야? 대한민국 재계 순위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문의 자식이야. 우리 병원의 운명을 쥐고 있는 태강그룹 인수를 내가 그 같지도 않은 정의감 때문에 다 망치려고 작정을 했냐고. 내까짓게 감히 누구를 고소해? 누구를? 지안의 수척한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눈동자 속의 불꽃은 최 부원장의 광기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답합니다. 부원장님, 그분은 무고한 어르신을 폭행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환자가 지켜보는 응급실 로비에서요. 저는 의사이기 이전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의 이익이 사람의 존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미 고소장은 접수되었습니다. 최 부원장은 기가 찬다는 듯 광기 어린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크크거리는 그 웃음소리는 집무실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기괴한 잔향을 남깁니다. 그는 이제 지안에게서 시선을 돌려
그녀의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태섭을 바라봅니다. 태섭은 어제 구진호의 구두발에 으깨졌던 그 이름표를 지안이 정성껏 테이프로 붙여준 그 조잡한 플라스틱 조각을 가슴팍에 아슬아슬하게 매달고 있습니다. 최 부원장은 그 이름표를 혐오스럽다는 듯 손가락으로 거칠게 튕깁니다. 그리고 너 이 늙은이야. 내가 문제야. 내가 바로 우리 명성병원의 암세포라고. 내 놈이 미천한 신분도 모르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니까 김 선생 저 계집애도 영웅 심리에 취해 눈이 뒤집힌 거 아냐? 내 놈 이름표가 밟히든 내 놈 대가리가 깨지든 그게 병원 경영이랑 무슨 상관이야? 넌 그냥 걸레질이나 하다가 소리 없이 먼지처럼 사라지면 되는 소모품이라고. 어디서 감히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들어. 최 부원장의 폭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지안의 가슴에 달린 하얀 의사가운의 명찰을 거칠게 뜯어내 바닥으로 내팽개칩니다. 김지안 잘 들어. 오늘 태강그룹 회장님이 오시는 인수식 끝나자마자 넌 파면이야. 내 권한으로 내 의사 면허까지 정지시킬 거야. 의료계에서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매장당할 줄 알아. 그리고 이 노인네는 내 지시로 병원 보안팀에서 이미 경찰에 연락했어. 무단 침입의 업무방해, 공갈 협박까지 씌워서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아는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머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태섭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지안의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최 부원장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아주 깊숙이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에 질린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늙은 맹수의 서늘한 안광이었습니다. 태섭은 침묵 속에서 최 부원장의 얼굴을 기억에 새깁니다. 그의 오만한 입술이 뱉어낸 모든 단어, 그의 비열한 손가락이 짓밟은 이름표의 감촉, 그리고 무엇보다 지안의 하얀 가운에서 떨어진 그 명찰의 무게를 말입니다. 태섭은 속으로 낮게 뇌까립니다. 최병권, 내가 오늘 저지른 그 추악한 말들이 바로 너의 무덤을 덮을 비석이 될 것이다. 내가 깔아놓은 그 화려한 레드카펫은 사실 내 파멸을 향해 가는 단두대의 계단이다. 지아는 태섭의 손길에서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을 느낍니다. 부원장의 호통보다 더 강렬한 진동이 태섭의 손을 통해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최 부원장의 광기 어린 웃음을 뒤로하고 집무실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태섭은 주머니 속에 있던 무전기를 꺼내 짧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김비서 준비해. 오늘 명성병원의 주인을 바꿔야겠어. 방금 전 집무실에서 광기를 부리던 최 부원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고 입구에 서 있습니다.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뒤로 넘겼고 입가에는 자본의 노예들이 짓는 특유의 비굴하고도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로비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레드카펫이 입구부터 단상까지 피처럼 붉게 깔려 있습니다. 35년 전 돈 없는 태섭과 그의 아내 연주를 빗물 섞인 차가운 바닥으로 밀어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제 그 자리는 태강그룹이라는 거대 자본을 맞이하기 위한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과 위선이 일렁이는 아첨의 광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최 부원장은 연신 금시계를 확인하며 의전팀을 다그칩니다. 태강 실사단 차량 보이나?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니 이건 기회야. 내 인생 최대의 기회라고. 아, 그리고 아까 그 미친 의사 계집애랑 늙은이는 완벽하게 격리했겠지? 만약 회장님 눈에 띄기라도 하면 너희들 다 목이야, 알았어? 김지안 찾거든. 회장님이 기대하던 대한민국 최고 의사가 아니었다고 해.
자기 이익만 찾아 환자 버리고 간 의사라고 하라고. 최 부원장은 레드카펫 위에 뿌려진 붉은 장미꽃 향기가 자신의 성공을 축하하는 축복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짓밟았던 이름표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오고 있음을 꿈에도 모른 채 환영의 연설문을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병원 밖 검은 세단 행렬이 이 위선자들의 성벽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계 바늘이 정각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명성병원의 레드카펫 위로 35년 전의 한과 현재의 심판이 동시에 발을 내딛습니다. 가짜 신들이 군림하던 이 성소에 진짜 주인이 가면을 벗고 걸어 들어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폭풍이 도착했습니다. 병원 진입로를 따라 검은색 방탄 세단 10대가 마치 거대한 흑룡의 몸짓처럼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차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듭니다. 차량들이 정확히 10cm의 오차도 없이 일렬로 멈춰 서자 수십 명의 경호원과 수행원이 동시에 차 문을 열고 내립니다. 최 부원장은 땀이 밴 손바닥을 바지에 문지르며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90도로 꺾습니다. 그는 행렬의 중심에 있는 가장 화려하고 육중한 리무진 앞으로 용수철처럼 튀어나갑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첨과 탐욕이 뒤섞인 기괴한 미소가 일그러져 있습니다. 회장님, 태강그룹의 한태섭 회장님, 명성병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최병권이 오늘을 위해 제 목숨을 걸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서 내리십시오. 그는 직접 차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기도 전 차창이 내려가며 차가운 표정의 김 비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 부원장은 당황하여 멈칫합니다. 김 비서님? 회장님은 안에 안 계십니까? 회장님께서는 이미 병원 내부에 계십니다. 그리고 최 부원장님 목숨을 걸었다는 그 말. 반드시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최 부원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이미 내부에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가 혼란에 빠져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거대한 중앙문이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그러나 묵직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저 문 뒤에서 걸어 나오는 한 남자를 낡고 때 묻은 작업복, 악취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복도를 치우던 청소부 한 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 서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정점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태강그룹 한태섭 회장입니다. 그는 지금 완벽하게 재단된 감색 실크 수트를 입고 35년 전 자신의 아내를 비참하게 몰아냈던 이 장소의 심장부를 향해 전진합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세월로도 씻기지 않은 아내의 눈물과 그 눈물을 닦아주었던 지안의 진심이 서세 퍼런 안광이 되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태섭의 손에는 아주 기묘한 물건이 들려 있습니다. 수조원의 자산가가 들기엔 너무나 초라한 것. 그것은 조금 전 최 부원장이 쓰레기라 부르며 구두굽으로 짓밟았던 깨지고 으스러진 플라스틱 이름표 조각입니다. 태섭은 그 깨진 조각을 마치 국세라도 되는 양 소중히 그리고 단단히 쥐고 있습니다. 최 부원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야가 흔들립니다. 강당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저 남자의 얼굴. 아침까지만 해도 자신의 집무실 바닥에서 명패, 파편을 보며 떨고 있다고 믿었던 그 노인네의 얼굴입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한씨. 청소부 한씨가 왜 저 옷을 입고, 왜 저기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환영 꽃다발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백합 향기가 진동하던 꽃다발은 최 부원장의 무너지는 자존심처럼 레드카펫 위로 흩어집니다. 태섭은 최 부원장의 곁을 지나갑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에게 최 부원장은 이미 심판이 내려진 망령에 불과했습니다. 태섭의 구두굽이 레드카펫을 밟을 때마다 그 소리는 최 부원장의 심장을 때리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가 됩니다. 수조원의 자본을 움직이는 거인의 걸음걸이. 그 압도적인 무게감 앞에 최 부원장이 평생을 걸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은 소리 없이 바스러져 내립니다. 태섭은 단상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걸어 올라갑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장례를 휘둘러 봅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태섭은 품 안에서 그 깨진 이름표 조각을 꺼내 마이크 옆에 내려놓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선 가장 낮은 곳의 흙먼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강그룹의 한태섭은 지난 한 달간 이 병원의 먼지가 되었고 오물이 되었으며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하얀 가운 아래 숨겨진 검은 욕망을, 사람의 목숨값을 계산기로 두드리는 위선자들의 미소를. 이제 그가 입을 엽니다. 이것은 인수합병의 선언이 아닙니다. 지난 35년간 이 병원이 방치해온 추악한 어둠에 대한 단호하고도 처절한 사형 선고입니다. 태섭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 전체를 진동시킵니다. 나는 오늘 명성병원을 인수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늘 이 병원의 둥지를 튼 거대한 악성 종양을 도려내러 왔다. 그의 선언과 동시에 강당의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집니다. 거기엔 최 부원장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진실의 기록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폭풍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최 부원장의 눈동자는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이름표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이미 지옥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거인은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35년 전 비 내리는 거리로 쫓겨났던 한 남자의 복수극은 이제 정의라는 이름의 거대한 심판으로 변하여 이 병원의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최병권 부원장, 자네 오늘 아침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 내 낡은 작업복을 가리키며 나를 이 병원의 암세포라 불렀지. 자네의 그 고귀한 구두에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내 이름표를 짓밟으며 나를 언제든 버려도 좋은 소모품이라 조롱했어. 최 부원장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의 턱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손에 쥐고 있던 축사 원고는 구겨져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태섭은 품 안에서 지안이 테이프로 붙여준 그 깨진 이름표를 꺼내 단상 위에 올립니다. 자네가 짓밟은 것은 일개 미화원 노인의 이름표가 아니야. 자네가 짓밟은 것은 이 병원이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있어야 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였고 의료인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어. 내가 바로 자네가 그토록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태강그룹의 한태섭이다. 자네가 그토록 핥고 싶어하던 그 거대한 자본의 주인이 바로 자네가 멸시하던 그 청소부였다는 사실이 어떤가? 기분이 참으로 묘하겠군. 태섭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스크린에는 가장 먼저 최 부원장의 리베이트 장부가 나타납니다. 특정 제약회사와 결탁하여 노인 환자들에게 효능도 없는 고가의 약을 강매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십억 원의 뒷돈이 최 부원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정밀한 도표와 통장 내역으로 출력됩니다. 객석에서 경악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나옵니다. 보게. 이것이 자네가 말한 합리적 경영인가?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의 푼돈을 갈취해 자네의 호화 저택을 짓고 수입차를 굴리는 것. 그것이 자네가 배운 의학인가? 화면은 이내 영상으로 전환됩니다. 그것은 최 부원장이 집무실에서 의료사고 유족들을 협박하는 은밀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조용히 돈 몇 푼 받고 떨어져.
아니면 당신들 가족 명예까지 다 흙탕물에 처박아 줄 테니까. 영상 속 최 부원장의 눈빛은 악마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어서 강당 스피커를 통해 오늘 아침 지안과 태섭에게 퍼부었던 최 부원장의 육성이 고출력으로 울려 퍼집니다. 너희들은 소모품이야. 암세포라고. 당장 꺼져. 강당 안의 공기는 분노와 경악으로 타오릅니다. 지안을 지키려 했던 청소부 노인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최 부원장의 민낯은 시궁창보다 더럽게 노출됩니다. 그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힌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태섭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35년 전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근원적인 악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합니다. 병원을 위해서라고. 자네는 아까 내게 그렇게 변명하려 했지. 하지만 묻겠다. 자네가 35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 분만 진통으로 신음하던 내 아내를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길가로 내쫓았던 그 인간들과 무엇이 다른가? 자네 같은 자들이 가운을 입고 있는 한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도살장일 뿐이다. 최 부원장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가 그토록 아꼈던 수백만 원짜리 수트가 레드카펫 위에 먼지와 뒤섞입니다. 회장님 제발.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병원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의술로 장사를 하고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자네에게 이 신성한 하얀 가운은 과분하다. 당장 그 더러운 가운을 벗어라. 자네는 이제 의사도 부원장도 아닌 그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범죄자일 뿐이다. 최 부원장은 자신이 직접 깔아놓은 그 화려한 레드카펫 위에서 수백 명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갑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권력의 정점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가장 무시했던 청소부의 손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가 짓밟았던 으스러진 이름표만이 남아 승리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개인의 몰락을 넘어선 명성병원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태섭은 35년 전에 한을 씻어냈고 진심을 다한 의사 지안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터전을 약속했습니다. 탐욕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인의 가면 뒤에 숨겨졌던 따뜻한 진심이 이제 병원 전체를 감싸 안기 시작합니다. 지안의 머릿속은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매일같이 상처를 소독해주고 차가운 캔커피를 건네며 위로하던 그 가난하고 고단한 청소부 노인. 구진호의 발밑에서 으깨진 이름표를 대신 주어주며 절대 무릎 꿇지 마시라고 다독였던 그 무력해 보이던 노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한태섭 회장이었다는 사실. 이 거대한 괴리감이 지안의 숨을 턱끝까지 차오르게 만듭니다. 태섭은 한 걸음 한 걸음 지안에게 다가옵니다. 그가 신은 명품 수제화의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지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지안의 눈에 비친 태섭의 모습은 비싼 수트나 번쩍이는 시계보다 그의 눈빛에 머뭅니다. 수조원의 자본을 움직이는 냉혹한 경영자의 눈이 아니라 조금 전 최 부원장을 파멸시켰던 심판자의 눈도 아닌 무언가에 깊이 감사하고 또 애틋해하는 사람의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섭은 마침내 지안의 2미터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냅니다. 지안이 정성껏 테이프로 붙여주었던 흙먼지가 묻고 깨진 플라스틱 이름표 조각입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정말 그 한씨 어르신이 맞으신가요? 태섭은 대답 대신 빙그레 미소를 짓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번지는 그 인자한 미소는 지안이 기억하던 청소부 노인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안아,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는 여전히 자네가 커피 한 잔 건네주던 그 청소부 노인네가 맞네. 옷만 조금 갈아입었을 뿐이지. 어떻게? 왜 저 같은 사람 곁에서 그렇게 계셨던 거예요? 회장님께서 왜 그런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태섭은 천천히 손을 뻗어 지안의 손에 그 깨진 이름표를 다시 쥐어줍니다. 태섭의 커다란 손이 지안의 작은 손을 감싸쥐는 순간 차가웠던 로비의 공기가 단번에 데워집니다. 나는 35년 전 이 병원에서 내 생명보다 소중했던 아내를 잃었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하고 비 오는 길바닥으로 내몰려 차갑게 식어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맹세했지. 언젠가 힘을 길러 이 병원을, 이 추악한 세상을 다 부숴버리겠노라고. 그래서 나는 35년 동안 오직 증오만을 연료 삼아 달렸어. 거대한 불을 쌓고 권력을 쥐었지만 내 마음속 응급실은 여전히 그날의 빗소리로 가득했지. 지아는 태섭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떨굽니다. 태강그룹 한태섭 회장의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피눈물 나는 상처를 비로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인수를 결정하고 청소부로 들어온 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였네. 이 세상에 정말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의사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35년 전처럼 괴물들만 가득한 곳인지 말이야. 그런데 지안아, 자네가 나타났어. 태섭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네가 내 이름표를 주워주던 그 순간 내 아내가 35년 전 그 빗속에서 그토록 갈구했던 그 진심을 보았네. 자네의 그 무모하고도 숭고한 용기가 35년간 차갑게 얼어붙어 화석이 되어버린 이 노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어. 자네가 주워 올린 건 조잡한 플라스틱 조각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려 했던 인간에 대한 희망이었네. 고맙네, 지안아. 진심으로 고마워. 자네가 내 아내의 해묵은 눈물을 대신 닦아주었어. 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구원하는 기적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아는 더 이상 태섭이 거대한 재벌 회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상처를 안고 살아온 안쓰럽고 존경스러운 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누군가의 이름이 짓밟히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건 의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니까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 그래도 이제는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태섭은 허탈한 듯 그러나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껄껄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로비의 천장을 타고 올라가 병원의 가장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거물과 일개 레지던트 의사. 두 사람은 이제 회장과 직원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공유한 동료로서 서로를 마주합니다. 지안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것은 억울한 징계 앞에 흘렸던 비탄의 눈물도 권력의 위압에 눌린 공포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누군가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였다는 안도와 드디어 세상의 정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35년 전 한 남자가 절규하며 떠났던 이 병원. 로비는 이제 한 여자의 용기로 인해 치유와 약속의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태섭은 지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최 부원장이 뜯어버렸던 그 명찰 대신 금색으로 반짝이는 새로운 이름표를 건넵니다. 거기엔 명성의료재단 김지안 과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가세, 지안아. 자네가 지켜낸 이 병원이 이제는 환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자네가 앞장서주게.
이 늙은이는 뒤에서 자네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줌세. 거인의 자맹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안과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짓밟힌 이름표가 거대한 정의의 꽃으로 피어난 오늘, 명성병원에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대지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뿌리 위로 꽃을 피워냅니다. 35년간 얼어붙어 있던 한 남자의 심장에도, 그리고 차가운 메스만이 전부인 줄 알았던 병원 복도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적을 바깥에서 찾지만 진짜 기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들은 증명합니다. 명성병원의 정원은 오늘 평소와 다른 풍경입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도 고가의 꽃장식도 없습니다. 대신 병원 마당에 핀 들꽃들과 환자들이 직접 종이를 접어 만든 가랜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안과 승우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승우는 아버지 태섭의 자맹을 곁에서 지켜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재벌 후계자라는 무거운 껍데기보다 지안의 곁에서 사람을 살리는 가치를 지키는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승우의 곁에 순백의 드레스보다 더 눈부신 미소를 지은 지안이 서 있습니다. 줄에도 유명 인사의 축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의 면면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 화려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온 환자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아이들, 그리고 지안의 동료 의사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장 앞줄에 앉은 미화원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료였던 한씨 어르신의 며느리가 되는 지안을 보며 자기 자식의 일인 양눈시울을 붉힙니다. 태섭은 맨 앞줄에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 연주의 영정 사진 대신 지안이 다시 만들어준 금색 이름표가 놓여 있습니다. 승우와 지안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서약을 나눌 때 태섭은 비로소 35년 전 멈춰버렸던 자신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음을 느낍니다. 병원의 가장 목 좋은 자리, 예전 같으면 VIP 전용 창구나 수익성 높은 성형외과가 들어섰을 그 자리에 태강- 명성 공공의료센터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한태섭 회장의 사재 5천억 원과 최 부원장이 횡령했던 비자금 전액을 환수한 기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입구에는 커다란 현판 대신 한태섭 회장이 직접 붓글씨로 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는 평등하며 나가는 모든 이는 치유받을 권리가 있다. 이 짧은 문장은 지난 35년간 병원 문턱에서 좌절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던지는 태섭의 참회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센터 내부에는 가난한 자, 연고가 없는 독거노인, 신분이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접수처 직원은 환자의 보험 등급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아픈 곳을 묻고 의사들은 환자의 행색이 아닌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입니다. 돈이 없으면 나가라는 말이 금지된 구역. 이곳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가장 따뜻한 보루가 되었습니다. 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은 지아는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그녀의 가운 주머니에는 항상 사탕과 작은 수첩이 들어 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사연을 적고 겁에 질린 아이들의 손에 사탕을 쥐어주기 위해서죠. 어느 날 오후 센터 로비에 한 남루한 차림의 외국인 노동자가 어린 딸을 안고 들어옵니다. 아이는 고열로 신음하고 있었지만 남자는 불법 체류 신분이 탄로날까 두려워 치료비 걱정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규정대로 신분증을 요구하려던 찰나 지안이 달려나옵니다. 괜찮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픈 사람을 고치는 곳이지 사람을 가려내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가 많이 뜨겁네요. 우선 치료부터 합시다.
서류는 나중에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지아는 직접 아이를 안아들고 응급실로 달립니다. 남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물을 흘리며 지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지안은 밤을 새워 아이의 곁을 지켰고 결국 열이 내린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 소문은 병원 안팎으로 퍼져나갔고 지아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명성병원의 하얀 천사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차가웠던 병원 조직 문화를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익성만 따지던 의사들이 쉬는 시간을 쪼개 무료 진료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환자들의 낡은 신발을 남몰래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안을 올해의 참의료인상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시상식은 명성병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1년 전 최 부원장이 파멸하고 태섭이 정체를 밝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지안이 단상에 오릅니다. 그녀의 가운 가슴팍에는 여전히 태섭이 주워주었던 이제는 낡았지만 반짝이는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수트를 차려입은 태섭과 승우가 지안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병원의 모든 미화원분들과 의료진이 함께 만든 진심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안의 시선이 태섭에게 머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단해집니다. 제가 오늘 꼭 감사를 전하고 싶은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저의 시아버님 한태섭 회장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님은 제게 무릎을 꿇어야 사는 세상이 아니라 무릎을 굽혀 환자의 눈을 맞추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수술만 하는 의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저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섭의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향해 박수를 보냅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어 허공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뵙지 못했지만 35년 전 이 병원 로비에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며 떠나셔야 했던 저의 시어머님께 이 상을 바칩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어머니가 못다 하신 그 아픈 숨소리들. 이제 제가 이곳에서 하나하나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명성병원에는 어머니처럼 차가운 빗속으로 내몰리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버님과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지안의 소감이 끝나자 강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35년 전의 해묵은 상처가 며느리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통해 비로소 완벽하게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섭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지안을 향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증오로 시작된 그의 복수극은 이제 지안이라는 꽃을 통해 위대한 용서와 사랑의 서사시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의사로서 활약할 때 태섭은 병원의 다른 곳을 변화시켰습니다. 태섭이 명성병원을 개혁하며 가장 먼저 손을 댄 곳 중 하나는 뜻밖에도 미화원들의 휴게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지하 환기구 옆 곰팡이 핀 골방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던 미화원들을 위해 태섭은 병원에서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층의 일부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미화원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며 계단 밑에서 쉬지 않습니다. 최신식 샤워실과 안마 의자 그리고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는 그들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휴게실 벽면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들이 병원의 얼굴입니다. 당신들의 손끝에서 생명의 청결이 시작됩니다. 태섭은 알고 있습니다. 병원을 지탱하는 것은 거창한 최첨단 장비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오물을 닦아내는 그들의 손길이 없다면 하얀 가운의 권위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겪었기 때문입니다. 미화원들은 이제 당당히 가슴을 펴고 복도를 걷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는 더 이상 멸시의 대상이 아닌 자부심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입니다. 태섭은 아들 승우와 며느리 지안의 손을 잡고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지안의 손에는 하얀 안개꽃 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35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가슴에 묻었던 그날처럼 바람이 불지만 오늘 부는 바람은 차갑지 않습니다. 여보, 나왔어. 너무 늦었지? 35년이나 걸렸네. 당신을 그렇게 보냈던 그 병원을 이제야 당신이 원하던 곳으로 바꿔놓았어. 그리고 여기, 우리 며느리야. 당신을 꼭 닮은 아주 따뜻하고 용감한 아이야. 우리 승우가 아주 훌륭한 아내를 얻었어. 당신의 사랑 덕분이야. 승우와 지아는 묘비 앞에 정중히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을 꺼냅니다. 바로 태섭의 으스러진 이름표를 다시 이어 붙여 만든 작은 기념비 같은 장식입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명성병원에서 어머니처럼 아프게 떠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버님이 끝까지 지켜낼게요. 어머님이 못다 사신 세상을 제가 대신 아름답게 채워가겠습니다. 태섭은 승우와 지안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묘비 너머로 보이는 명성병원의 건물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납니다. 그곳은 이제 죽음과 고통의 공간이 아니라 삶과 희망이 교차하는 거대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상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35년 전의 빗줄기가 오늘날 누군가의 갈증을 해소하는 단비가 되었듯이 한태섭의 슬픔은 지안의 용기를 만나 명성병원의 봄을 피워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어떤 구두발도 진심이라는 이름의 뿌리를 흔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명성병원의 봄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신 상태 양호합니다. 계신 곳까지 잘 전달되었나요? 잘 전달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 하루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